누군가는 자장가에 자라고 나는 볶음팬의 야채 소리와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에 자랐다. 내 이름은 윤은아입니다.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갈라질 만큼 추운 동네. 우리 집에는 윤엄마 밥집이라는 오래된 간판을 단 조그마한 식당 하나가 있었죠. 아버지는 내가 6살 때 돌아가셨고 남겨진 건 어머니와 나 그리고 식당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장미숙 씨는 야윈 최고에 항상 피곤한 눈빛을 가진 분이셨지만 단 한 번도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표국을 끓이고 김치를 볶으며 하루를 시작하셨고 날이 밝기도 전에 손님을 맞이했죠. 내 유년 시절엔 장난감도 휴일도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김치통을 정리하거나 콩나물을 다듬는 일 혹은 겨울밤 부엌 구석에 웅크려 앉아 어머니를 도왔던 기억뿐입니다. 그렇다고 어머니를 원망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돌아갈 집이 있었고 온 생애를 바쳐 나를 키운 어머니가 있었으니까요. 친구들은 하나둘씩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였죠. 꿈이 없던 건 아닙니다. 나도 드라마 속처럼 하얀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서는 상상을 해본 적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허리를 굽히고 주방에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꿈은 조용히 접어야 했습니다. 내가 늘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말은 이거였어요. 괜찮아. 엄마가 웃을 수 있다면 이 불이 꺼지지 않는 한 나 윤은아는 잘 살아. 내 청춘은 고춧가루 냄새와 국자 소리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12살에 요리를 배우고 14살엔 김치를 담글 줄 알았고 17살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가게 전체를 혼자 책임졌어요. 동네 사람들은 나를 별표 밥집 아가씨 별표라고 불렀지만 나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어머니를 지켜줄 수 있었겠어요? 비 오는 날이면 손님도 없고 어머니는 내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죠. 은하야, 넌 세상을 다 짊어질 운명으로 태어난 건 아니야. 하지만 엄마는 알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라는 걸. 그 말은 지금도 내 마음 한켠에 남아있습니다. 비록 나중에 사랑이라 믿었던 결혼이 나를 차디찬 현실로 끌어내리기 전까지는요. 첫사랑은 달콤하다고들 하지. 하지만 내게 그것은 겨울 한복판에서 식은 음식과 같았다. 더 이상 뜨겁진 않지만 마음을 데우기엔 충분한 온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어른이 된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는 단지 살아남는 법만 배웠을 뿐 사는 법은 몰랐다. 식당에서의 하루하루는 반복적이었고 시간은 정지된 듯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을비가 살짝 내리던 오후였다. 식당 문이 살짝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조용하고 정갈한 분위기의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내 눈과 마주쳤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강서준. 그 이름 14살. 내 첫 설렘이자 첫 짝사랑의 주인공. 서준은 초등학교 분교에 다니던 친구였다. 우리는 같은 미술대회에 자주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눈에 익었다. 그는 내 그림을 보며 색감이 따뜻하다고 말해줬던 첫 번째 사람이었다. 하지만 중학교 이후 그는 갑자기 사라졌고 나는 엄마를 도우며 살아남느라 잊고 지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내 식당에 앉아 있었다. 오랜만이야, 윤은아. 예전 그대로구나. 너무 달라져서 못 알아봤어요. 그날 이후 그는 자주 식당에 들렀다. 가끔은 김치찌개 한 그릇을, 가끔은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을 시켰다. 무슨 말을 하든 아니해도 내 마음은 점점 흔들렸다.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진 저녁, 내가 식당 문을 닫고 나오려는데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우산도 없이 흠뻑 젖은 채. 언제부터 있었어요? 괜찮아. 널 기다리고 싶었어. 함께 우산 없는 지붕 아래 서 있던 순간 내 마음 어딘가가 따뜻해졌다. 은하야, 너 그때 떠나지 않은 걸 후회한 적 있어?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말했다. 후회는 아니야. 하지만 만약 떠났다면 엄마를 누가 지켰을까?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그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식당에 한 여자가 들어왔다. 도회적인 옷차림과 뾰족한 하이힐. 그녀는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이 윤은아죠? 난 강서준의 전 약혼녀예요. 당신이 뺏은 거예요? 식당 전체가 얼어붙었다. 서준이 급히 나타나 그녀를 데리고 나갔지만 나는 이미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날 밤 식당 불을 일찍 껐다. 텅 빈 부엌에서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내가 또 상처받았어요. 이번엔 내가 원해서 열린 마음이었는데. 며칠 후 서준이 다시 나타났다. 말없이 한 권의 스케치북을 놓고 갔다. 그 속엔 나의 모습이 가득했다. 웃고 있는 나, 주방에서 일하는 나, 창밖을 바라보는 나.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이런 글이 있었다. 그때 네가 떠났다면 내가 너를 다시 찾을 수 있었을까? 나는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다. 그 순간 확신했다. 이 사람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밤 꿈에서 어머니가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은하야, 따뜻하면 이제 그만 무서워해도 돼. 아침 식당 문을 열자 그는 거기 있었다. 우산을 들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함께 걸었다. 그 비 속에서 나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되었다. 덕 위 나뭇집. 그는 가스레인지를 고치고 있었고 손엔 기름이 묻어 있었다. 정말 땅을 나에게 넘긴 거야? 응,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만약 내가 너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아.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나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물었다. 나 지금 겁나. 그거 보이지 않아? 보여. 나도 겁나. 하지만 더 겁나는 건 우리가 서로를 잃어버리는 거야. 며칠 후 낯익은 그림자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 승우였다. 초췌한 얼굴, 무너진 눈빛. 그는 내 앞에 앉더니 말했다. 서준이랑 다시 시작한다는 소문 들었어. 그렇게 빨리 잊을 수 있어? 네가 남긴 건 잊는 게 아니야. 정리하는 거지. 기회 한 번만 줘.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알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제삿날에 다른 여자를 데려와 나를 부엌 여자라고 부르던 그 사람. 난 그걸 절대 잊지 못해. 그는 말이 없었다. 난 더 이상 예전의 윤은아가 아니야. 지금은 어떤 게 나에게 소중한지 알아. 나는 그를 조용히 문 밖으로 내보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날 밤 나는 서준의 집을 다시 찾았다. 그가 내게 줬던 목걸이를 들고. 서준은 잠시 놀란 얼굴을 하더니 살짝 고개를 떨궜다. 거절이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그 목걸이를 가슴에 조용히 걸었다. 예전처럼 쉽게 사랑하진 못하겠지만 이제는 다시 사랑을 배워보고 싶어. 너와 함께. 서준은 말없이 나를 끌어안았다. 우리는 밤하늘 아래 봄바람 속에서 서로를 안았다. 두 개의 부서졌던 마음이 조심스레 다시 이어졌다. 상처는 꼭 눈앞의 사람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뒤에서 조용히 밀어 떨어뜨리는 손이 있다. 나는 과거를 내려놓고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고 용기 내어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그때부터였다. 어느 초여름날 서준과 함께 새 식당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그가 선물한 땅에 차린 새로운 공간. 그날 아침 식당 문 앞에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봉투도 이름도 없었다.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네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 식당 하나 연다고 우아해지는 건 아니야. 네가 가진 건 전부 동정일 뿐이야. 나는 멍해졌다. 서준은 편지를 낚아채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누구야?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불길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일주일 뒤부터 낯선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다. 누군가는 손님을 가장하고 식당 내부를 촬영했다. 그리고 며칠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 하나가 퍼졌다. 내가 서준과 식당에서 밥을 먹는 장면. 제목은 이랬다. 전 종갓집 며느리의 비밀? 지금은 전 남친과 몰래 관계 중? 소문은 삽시간에 번졌다. 단골 손님들은 점점 줄었다. 예전 가게 건물주까지 전화해 내 인간성을 의심하는 말을 했다. 나는 누군가에게 공격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분명 나를 잘 아는 사람. 서준은 분노하며 변호사를 찾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예전 가게에서 가져온 서랍을 정리하다가 은색 USB 하나를 발견했다. 무심코 컴퓨터에 꽂았고 숨이 멎을 뻔했다. 안에는 수많은 캡처 이미지가 들어있었다. 내 전 남편, 승우, 그리고 하지윤이라는 이름의 계정이 나눈 대화였다. 하지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승우의 친척, 내 전 시댁의 사촌 여동생. 나에게 언니라 부르며 가까이 다가왔던 사람. 나에게 요리법을 알려준 척하면서 은근히 실수를 유도하던 그 여자. 나는 그녀가 해외로 유학 간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내 삶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림자처럼 대화 캡처에는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다. 그 여자 이제 자영업 사장이래. 웃기지 않아? 교훈을 줘야지. 종갓집에서 쫓겨난 며느리가 잘 살 수는 없다는 걸. 걱정 마. 내가 끝까지 무릎 꿇게 만들 거야. 나는 그대로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다. 손은 얼음장 같았고 숨이 막혔다. 내 삶을 무너뜨린 게 바람핀 남편이 아니라 가족이라 불렀던 그 여자였다는 사실. 서준은 흔들리는 나를 끌어안았다.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말했다. 이제 더는 그 여자에게 상처받게 두지 않을게. 다음 날 서준은 USB를 경찰에 제출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변호사는 하지윤을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협박죄로 고소했다. 가짜 계정들이 남긴 악성 게시물들 전부 동일한 IP. 그 IP의 소유주는 하지윤 아버지의 소유 아파트였다. 진실은 드러났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다. 내 전 시어머니 강 여사가 식당으로 찾아왔다. 나는 경계심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은하야, 정말 미안하다. 지은이가 이런 일을 벌일 줄은 몰랐다. 승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고 이 모든 게 우리 가족의 잘못이야. 그녀는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익숙한 필체의 편지가 있었다. 전 시아버지 강 회장님의 글이었다. 그가 나를 제삿날 며느리로서 끝까지 챙겨주고 바람난 아들을 발로 찬 그분. 은하야,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이미 진실을 알았겠지. 너를 며느리라 부를 자격은 이제 없지만 네가 떠난 후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단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널 붙잡고 승우를 내쫓았을 거야. 부디 내 삶을 살아. 뒤돌아보지 말고. 나는 편지를 들고 한참 동안 울었다. 첫 재판날 하지윤은 출석하지 않았다. 소식에 따르면 그녀는 서울을 떠났다.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진실은 밝혀졌고 그 뒤에서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그 손은 드러났다. 나는 쓰러지지 않았다. 다시 식당 문을 열었고 다시 요리를 했고 다시 웃었다. 그리고 내 앞자리엔 언제나 나를 기다리는 남자가 있다. 아침마다 커피를 건네주며 묻는다. 오늘은 뭐 만들까? 나는 한때 생각했다. 내가 뭔가 잘못 살았나?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나?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 착함은 잘못이 아니었다. 다만 그 착함을 잘못된 사람에게 준 것뿐. 이제 나는 그것을 올바른 사람에게 주기로 했다. 운명이 우리를 다시 시작점으로 데려다 줄 때 우리는 과연 용기 있게 놓아줄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붙잡게 될까? 마지막 재판이 끝난 후 강가의 명문가에서 명예를 되찾는 여자라는 제목으로 내 이름이 기사에 올랐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승리감도 느끼지 못했다. 내가 되찾는 건 명예도 자존심도 아닌 단 하나, 평온하게 살아갈 권리였다. 인터뷰도 사절했고 SNS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가게를 열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손님을 맞았다. 서준은 늘 내 곁에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다. 그가 아닌 나 자신이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8월 어느 날 밤 폭우가 쏟아졌다. 비는 한국식 시끄럽고 동시에 너무 조용했다. 가게 정리를 하던 중 전화가 울렸다. 발신인은 전 시아버지 강 회장님이었다. 망설이며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쉰 듯했고 낮게 떨렸다. 은하야, 부탁이 하나 있다. 나는 한밤중에 서울 근처 병원으로 달려갔다. 비에 젖은 채 우유와 따뜻한 수건을 챙겨 들고. 그건 예전 며느리로서의 습관 같은 것이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숨이 멎었다. 시어머니가 위독한 상태였다.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되었고 흐릿한 눈동자로 나를 바라봤다. 작게 입술을 움직이며 말했다. 하.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손을 닦아드리고 조용히 말했다. 왔어요. 제가 왔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서 쪽지를 꺼내 건넸다. 거기엔 계좌번호와 삐뚤빼뚤한 글씨 한 줄이 있었다. 언젠가 승우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더라도 제발 그 아이가 증오 속에 죽지 않게 해줘요. 병원을 나설 때 비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서준은 조용히 내 어깨를 감싸줬다. 나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고 조용히 말했다. 만약 내가 그 집안에 다시 돌아가서 도와준다면 나를 원망할 거야? 아니, 왜? 나는 너를 붙잡기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해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거야. 3일 후 나는 강가 저택 앞에 섰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다. 단 하나, 이번엔 나는 외부인으로 들어섰다는 것만 달랐다. 현관 앞에서 승우가 나왔다. 수척하고 초라했다. 스캔들 이후 직장도 잃고 명예도 잃은 그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나를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당신을 도우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 어머니를 지키러 온 거예요. 승우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고 간병인을 고용하고 직접 돌보기도 했다. 밤이 되면 그녀 곁에 앉아 식당 이야기, 손님 이야기, 새로 개발한 레시피에 대해 이야기해드렸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시선을 문 쪽으로 돌렸다. 그곳에는 승우가 서 있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내 아들은 정말 잘못했지. 하지만 그래도 내 아이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마지막 입관을 준비한 사람도 나였다. 강가 사람들은 나를 잃은 가족처럼 바라봤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날
강 회장님은 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제 우리와의 인연은 다했다. 하지만 언젠가 네가 필요하다면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거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건 수락이 아니라 마지막 작별의 인사였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서준은 가게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머리를 테이블에 기대며 속삭였다. 너무 오래 갔지? 괜찮아. 돌아왔잖아. 나는 그를 바라봤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나처럼 상처 많은 사람 정말 괜찮아? 그런 사람이라서 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믿어.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그를 먼저 안았다. 운명의 클라이맥스는 선택의 순간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마주한 그 용기 속에 있다. 나는 돌아가지도 도망가지도 않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로 했다. 진짜 적은 가끔 가장 가까운 얼굴로 찾아온다. 장례가 끝난 후에 집은 유난히 조용했다.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초여름인데도 그날따라 하늘은 잿빛이었다. 서준은 운전 중에도 내 눈치를 살폈다. 나는 애써 웃어 보였다.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어머니 곁을 지켰다. 세상은 그것을 용서라 부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책임이었다. 과거를 매듭짓기 위한 마지막 책임. 며칠 후 식당 문을 열기 직전 낯선 봉투 하나가 문 앞에 놓여 있었다. 겉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열어보니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 순간 지난 일이 떠올랐다. 하지윤이 남긴 흔적. 난 다시는 그런 짓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다. 컴퓨터에 USB를 연결하자 폴더 하나가 떴다. 폴더 이름은 단 하나의 단어. 진실. 나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클릭했다. 동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화면 속에는 놀랍게도 하지윤이 아닌 다른 인물이 있었다. 강서준의 형, 강지훈이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지훈 씨는 몇 년 전부터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영상 속에서 그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이렇게 말했다. 윤은아? 쓸데없는 여자야. 어차피 버려질 운명이었어. 하지윤한테 맡겨. 그렇게 깨끗한 이미지로 살아봤자 아무 소용 없어. 이어진 대화는 더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나를 음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루머를 만들고 온라인상에 퍼뜨리고 서준을 흔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하지윤은 단독 범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시를 받고 움직인 말에 불과했다. 그 뒤에는 서준의 형, 강지훈이 있었다. 나는 당장 USB를 들고 서준을 찾았다. 그는 영상이 끝나기도 전에 의자에서 일어났다.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형이 그랬다고? 영상 속 목소리는 틀림없이 지훈 씨야. 서준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은하야, 미안해. 가족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나는 그를 붙잡았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우리 끝까지 진실을 밝히자. 며칠 후 우리는 USB를 가지고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은 증거의 신빙성을 검토한 후 조사를 시작했다. 동시에 강지훈의 이름이 거론되자 일부 언론은 조심스레 그의 귀국서를 다뤘다. 하지만 문제는 지훈 씨가 너무나도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여러 기업과 연결된 재계 인사였고 쉽게 손댈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며칠 후 한 익명의 제보자가 우리를 찾아왔다. 그는 전직 IT 보안 전문가로 예전에 지훈 씨의 개인 프로젝트에 고용된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USB에 남겨진 영상 외에도 조작된 기사의 원본 문서, 이메일 교신, 음성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 전에는 두려워서 말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는 나서야 할 것 같아서요. 이 증거들이 확보되자 사건은 급물살을 탔다. 언론은 조심스럽게 지훈 씨와의 연관성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서준은 가족을 고발하는 심정으로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그는 한마디도 후회하지 않았다. 진실은 감출 수 없어. 아무리 가족이라도. 며칠 뒤 지훈 씨는 결국 귀국했다. 그는 언론 앞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자신은 그런 음성 파일을 남긴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석 결과 목소리는 명백히 그의 것이었다. 그는 결국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진실은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는 어느 날 가게 창가에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붉게 물든 노을이 아름다웠다. 문득 서준이 내 옆에 와서 말했다. 우리 이 모든 걸 지나왔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도 옆에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진실이 아픈 이유는 상처를 다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끝에 나는 깨달았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견뎌낸 자만이 진짜 평화를 얻는다. 악은 오래 숨을 수 있어도 끝내 드러난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조용히 시작된다. 강지훈의 귀국 이후 도시는 잠잠했다. 언론도 사람들도 모두 그가 말하는 억울함에 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계에서는 여전히 그를 영리한 전략가라 불렀고 일부에서는 형제의 질투극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식당 문을 여는데 낯선 차가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차 안에서 내린 건 낯익은 인물이었다. 바로 하지훈이었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다가와 한마디를 남겼다. 지훈 오빠가 나를 버렸어요. 나 이제 진짜로 모든 걸 말할게요. 그녀의 눈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오랜 억눌림이 섞여 있었다. 하지훈은 경찰에 출석했고 자백을 시작했다. 그녀는 지훈의 지시로 수년간 허위기사 유포, 여론 조작, 정보 해킹을 도왔고 내게 접근했던 모든 것도 계획된 것이었다고 했다. 심지어 서준과 나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한 사진과 영상도 조작되었다. 그녀의 자백은 강지훈의 범행을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날 뉴스 속 자막에는 이렇게 떠올랐다. 단독, 강지훈, 허위정보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 서준은 아무 말 없이 뉴스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엔 피로와 안도가 동시에 묻어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진짜 끝이겠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린 끝까지 진실을 지켰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며칠 뒤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훈은 보호 요청을 받고 별도로 격리되었고 그녀가 제출한 자료는 추가 수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강지훈은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고 남은 것은 법정의 판단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같이 가게에 나갔다. 무너졌던 신뢰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고 사람들은 다시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가을이 왔다. 식당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고 서준은 새롭게 단장한 외벽에 이름을 새겼다. 진심식당. 그 아래 작은 문구 하나가 새겨졌다. 진실은 멀리 있어도 반드시 도착한다. 나는 그 글귀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 모든 고통을 지나 내가 끝내 지켜낸 건 결국 내 삶이었다. 상처는 남지만 아물 수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피는 꽃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다. 겨울이 다가왔다. 은행잎은 모두 떨어지고 식당 앞 나무는 앙상해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처음으로 평온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이제는 그저 계절의 일부일 뿐 두렵지 않았다. 서준과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을 함께 열었다. 그는 커피를 내리고 나는 첫 국을 끓인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면 그들은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이웃처럼 인사를 건넨다.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보았다. 혹시 저 기억하시겠어요? 예전에 은하 씨 어머님 식당에 자주 가던 학생이었어요. 지금은 서울에서 일하다가 여기로 내려왔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요? 항상 우동 2그릇 시키던 그 아이 맞죠?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이건 제 감사의 표시예요. 그때 그 따뜻한 밥 한 끼가 제겐 인생의 전환점이었거든요.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와 작은 기부금이 들어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 식당은 그렇게 누군가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면 돼요. 그날 밤 서준과 나는 오랜만에 식당 마감을 하고 나서 산책을 나섰다. 별이 유난히 많이 뜬 겨울밤이었다. 이제야 진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 서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맞아. 이제야 마음이 조용히 숨 쉴 수 있어. 후회하지 않아? 그 모든 걸 견뎌낸 거. 아니, 그 상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렇게. 봄이 되면 우리는 작은 정원을 만들기로 했다. 손님들이 식사 후 잠시 머물며 쉴 수 있는 공간. 그 중심에는 새로 심을 나무 하나를 정했다. 이름은 은하수나무. 이야기의 시작이자 지금 이 삶을 있게 한 이름. 나는 그 나무 아래 작은 팻말 하나를 걸기로 했다. 여기서 다시 사랑은 자라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전보다 훨씬 강하고 따뜻했다. 하했고 식당을 찾는 손님들마저 축복을 건넸다. 어머니를 잃은 그날 홀로 식당을 지키던 그 시절과는 너무도 달랐다. 나는 서서히 느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내 삶이 다시 피어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몇 달이 흘러 여름이 다가왔다. 은하수나무는 키가 한 뼘 더 자랐고
식당엔 아기자기한 화분들이 줄지어 놓였다. 서준은 틈날 때마다 가게 천장에 작은 풍경을 달았다. 아이가 자라면서 보는 세상이 예쁘고 따뜻하길 바란다며. 그리고 나는 작은 노트에 아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의 식당과 손님 이야기, 서준의 웃음, 이웃 아주머니의 밑반찬 레시피까지 아이가 이 세상에서 다정한 순간을 기억하며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산 예정일을 한 달 남긴 어느 날, 가게 앞에 한 여자가 찾아왔다. 머리를 질끈 묶은 채 고개를 푹 숙인 젊은 여성이었다. 혹시 일자리 있나요?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진짜 열심히 할게요. 나는 그녀를 보며 예전의 나를 떠올렸다. 절박한 눈빛,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어깨.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볼래요? 대신 따뜻한 밥은 꼭 먹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그날 이후 그녀는 진심식당의 일원이 되었다. 이름은 미래. 그리고 나는 그 이름처럼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미래가 있다고 믿게 되었다. 가을,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다. 작고 붉은 얼굴로 세상에 나온 그 아이는 세상 그 어떤 풍경보다 소중했다.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하루라고 지었다. 매일매일이 선물이고 하루하루가 쌓여 지금의 우리가 되었으니까. 하루는 식당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자랐다. 손님들은 오면 아기에게 인사부터 하고, 미래는 하루를 재워가며 설거지를 돕고, 서준은 매일 밤 하루를 안고 별을 보여주었다. 나는 이 풍경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글을 남겼다. 그리고 언젠가 하루가 자라 이 글을 읽게 되면 꼭 전하고 싶다. 너는 우리 인생에 피어난 가장 따뜻한 봄이란다. 엄마와 아빠는 너를 만나 다시 사랑을 믿게 되었단다. 어느덧 또 겨울이다. 은행나무는 다시 앙상해졌고 바람은 차가워졌지만 진심식당 안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따뜻한 국물, 손님들의 이야기, 아기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우리라는 작지만 단단한 가족이 있다. 우리는 매일 다정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가족이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다. 함께 견뎌낸 시간과 매일 쌓아온 다정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봄이 시작되고 진심식당 위 마당에는 드디어 작은 정원이 생겼다. 손님들이 밥을 먹고 난 후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길 수 있도록 의자와 테이블이 놓였고 그 한가운데에 은하수나무가 심어졌다. 그 나무는 아직 작고 여린 잎사귀만을 달고 있었지만 어딘가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서준과 나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식은 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파티를 열었다. 가게를 닫고 이웃들과 친구들 그리고 식당의 단골들을 초대해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날 서준이 내게 말했다. 은하야, 우리 아이 이름은 뭐가 좋을까? 나는 눈이 동그래졌다. 아이, 설마. 그는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곧 우리 둘만의 가족이 하나 더 생길 거야. 그 순간 눈물이 났다. 예전엔 그 말을 듣는 것조차 두려웠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늘 상처와 책임, 고통의 다른 이름 같았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따뜻했다. 임신 소식은 조용히 퍼져나갔다. 이웃들은 축하했고 식당을 찾는 손님들마저 축복을 건넸다. 어머니를 잃은 그날 홀로 식당을 지키던 그 시절과는 너무도 달랐다. 나는 서서히 느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내 삶이 다시 피어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몇 달이 흘러 여름이 다가왔다. 은하수나무는 키가 한 뼘 더 자랐고 식당엔 아기자기한 화분들이 줄지어 놓였다. 서준은 틈날 때마다 가게 천장에 작은 풍경을 달았다. 아이가 자라면서 보는 세상이 예쁘고 따뜻하길 바란다며. 그리고 나는 작은 노트에 아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의 식당과 손님 이야기, 서준의 웃음, 이웃 아주머니의 밑반찬 레시피까지 아이가 이 세상에서 다정한 순간을 기억하며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산 예정일을 한 달 남긴 어느 날, 가게 앞에 한 여자가 찾아왔다. 머리를 질끈 묶은 채 고개를 푹 숙인 젊은 여성이었다. 혹시 일자리 있나요?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진짜 열심히 할게요. 나는 그녀를 보며 예전의 나를 떠올렸다. 절박한 눈빛,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어깨.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볼래요? 대신 따뜻한 밥은 꼭 먹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그날 이후 그녀는 진심식당의 일원이 되었다. 이름은 미래. 그리고 나는 그 이름처럼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미래가 있다고 믿게 되었다. 가을,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다. 작고 붉은 얼굴로 세상에 나온 그 아이는 세상 그 어떤 풍경보다 소중했다.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하루라고 지었다. 매일매일이 선물이고 하루하루가 쌓여 지금의 우리가 되었으니까. 하루는 식당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자랐다.
손님들은 오면 아기에게 인사부터 하고, 미래는 하루를 재워가며 설거지를 돕고, 서준은 매일 밤 하루를 안고 별을 보여주었다. 나는 이 풍경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글을 남겼다. 그리고 언젠가 하루가 자라 이 글을 읽게 되면 꼭 전하고 싶다. 너는 우리 인생에 피어난 가장 따뜻한 봄이란다. 엄마와 아빠는 너를 만나 다시 사랑을 믿게 되었단다. 어느덧 또 겨울이다. 은행나무는 다시 앙상해졌고 바람은 차가워졌지만 진심식당 안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따뜻한 국물, 손님들의 이야기, 아기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우리라는 작지만 단단한 가족이 있다. 우리는 매일 다정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어느 날 하루가 뒤뚱거리며 은하수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손에 작은 삽을 들고 무언가 심겠다고 조르며 엄마, 여기에도 꽃 심자. 이 나무도 친구 필요해. 나는 웃으며 끄덕였고 서준은 조용히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해는 천천히 지고 있었고 그 따스한 빛 아래서 하루의 뒷모습은 마치 작은 희망처럼 반짝였다. 삽으로 흙을 파는 아이 옆에 나는 작게 팻말 하나를 더 세웠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사랑이 자라기 시작했다.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듣고 잘 자요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